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새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동반 상승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조정을 보이던 기술주들이 다시 힘을 냈고요. 애플과 아마존을 비롯한 기술주들이 상승하면서 나스닥을 견인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 공화당에서는 경기 부양책을 제시했고요. 또 텍사스와 플로리다, 아리조나 등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이런 곳에서 확진자 증가세 둔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고 또 한 가지는 모더나 백신 개발의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모더나가 백신 임상 3상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덕분에 시장은 좀 강하게 상승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라든지 아니면 미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 이런 것들이 계속 상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약세와 더불어서 금값을 사상 최고치로 견인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시장은 이런 모습을 띄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로징벨 중계석입니다. 장혜진 앵커와 함께하겠고요.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장혜진 앵커가 3대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현지 시간 27일 미국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시장은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의와 애플과 아마존 등 기술주의 강세,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등에 따라서 움직인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미국의 추가 재정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외신에서는 미국 공화당이 실업보험 추가 지원 규모를 현행 주당 600달러에서 200달러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견차가 있긴 하지만 최종안이 빠른 시일 내로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소식은 외신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 주춤했던 애플과 아마존 등의 기술주들도 이날 몇몇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시장 상승을 함께 주도했고요. 이번 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도 시장은 주시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이 역시나 큰 기업들, 애플과 아마존을 위주로 큰 기업들의 실적이 잇따라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지난주까지 발표한 이 기업들의 실적 81%가 시장 예상보다 양호한 결과를 발표했지만 주가는 하락하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았어서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발표된 지표들도 이날은 좀 양호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6월 내구재 수주 실적이 전달보다 7% 넘게 증가했다고 전했고요. 2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시장 예상을 웃도는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기업들의 투자 지표인 비국방 자본재 수주 역시 지난 6월에 전월 대비 3%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만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미국 정부 인사 중에 최고위층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겠죠. 이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이날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을 수행하는 백악관 주요 고위 관계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백악관에는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가족 감염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를 쓰지 않다가 갑자기 쓰기 시작한 그런 태도도 이번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감염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과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초반에 반짝 하락했지만 이내 반등하면서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하지만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0.4% 넘게 오르면서 26,584포인트에 터치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입니다. 이날 가장 크게 올라줬는데요. 1.7% 가까이 오르면서 1,536선에 안착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꾸준하게 오름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함께 볼까요? 0.7% 넘게 올라서 3,239포인트에 거래 마쳤고 역시나 계속해서 오름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존재했습니다. 이날 시장을 어떻게 판단해 보면 좋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추가 재정 부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메가캡 기술주들의 컴백에 3일 만에 좀 반등을 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분위기가 좀 나빴던 구간도 물론 있었습니다. 내구재 수주 지표가 좀 증가세를 이어가기는 했지만은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다소 실망스러웠다라는 그런 해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르면 이날 공화당 측에서 재정 부양 법안에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실제로 지금 조금 전에 또 1,200달러의 현금 지급을 포함한 그런 계획을 이 공화당 측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또 앞서서 행정부 관계자들의 추가 현금 지급 시사 발언 등의 좀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모처럼 만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그리고 넷플릭스 등의 대형 기술주가 시장을 좀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 ETF가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기술주들의 강세가 오늘 시장 전반의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종전 사상 최고치는 2011년에 기록했었던 1,921달러였었는데요. 21달러를 훨씬 뛰어넘는 1,937달러 선까지 올라간 채 거래가 되고 있고 장중 한때에는 1,943달러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미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그 우려감 속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확진 여러 가지 우려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달러 약세까지 겹치면서 금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사상 최고치 행진을 보인 겁니다. 지난 밤 사이에 국제 금값은 2% 넘게 올라서 선물 시장에서 1,937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국제 금값과 이어서 유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0.9%가량 상승했습니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이 덕분에 유가는 상승했지만 이 유가 상승세에는 약간의 제한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미중 간의 긴장감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었는데요. WTI 가격은 지난 밤사이 0.9% 올라서 41.66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달러 인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 상승에 한 가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이제 달러 인덱스로 꼽히고 있는데요.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게 되니까 금값은 그와 반대로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꽤 크게 떨어졌습니다. 0.8% 내려서 달러 약세가 진행되고 있고요. 93.66까지 내려간 채 거래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 금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밤 사이에 등락을 보였습니다. 0.5%대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장중에 0.6%로 돌아서는 모습이었고요. 0.612%에 마감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볼 텐데요. 팀장님 어떤 뉴스일까요? 네, 골드만삭스가 현재 달러 약세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약달러가 미국 증시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라는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요. 5월 중순부터 약 한 4% 정도 하락한 달러 가치가 향후 1년간 5% 이상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여전히 달러와 가치가 고평가돼 있고 그러면서 펀더멘털이 약화돼 있는 상태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약달러는 미국 증시의 투자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올해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3천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사 집계 기준 해외 매출 비중이 각각 57%, 39%에 달하는 기술주와 에너지주가 이 같은 약달러에 따른 증시 랠리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과 페이스북을 포함해서 엔비디아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퀄컴 등의 반도체주를 추천을 했고요. 에너지주는 베이커유주가 좀 유망하다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서유럽과 브릭스 국가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페이팔이라든지 액센추어 그리고 엑소모빌, 넷플릭스 등도 약달러에 역사적으로 아웃퍼폼하는 흐름을 보여왔다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골드만삭스 외에도 약달러를 점치는 곳들이 있을까요? 네, 모건 스탠리도 일단은 이 같은 전망에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27일 월요일에 분석을 제시를 했는데요. 달러의 희소성을 그간 좀 뒷받침을 해왔던 우월한 성장성과 그리고 높은 수익률, 경상적자 축소 및 효과적인 위기 대응 정책 등의 요인들이 좀 훼손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드디어 달러 강세론이 죽어간다고 이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클리어 브릿지라는 기관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물론 약달러가 증시 호재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또 한 가지는 통화 약세는 즉 경제 성장이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의미에서 미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를 언더퍼폼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달러와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값은 오늘도 공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금값에 대한 전망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추세일까요? 네, 이날 같은 경우에도 금값이 장중에 온스당 1,900달러대 중반대를 터치를 했죠. 그러면서 달러 약세와 굉장히 극명하게 엇갈린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날도 커먼웰스라는 이런 기관에서 현재 모멘텀이라면은 몇 달 내에 온스당 2,000달러를 상회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금리가 만약에 나올 경우에는 2,5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또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 달러와 약세에 수혜를 받고 있는 금 같은 자산도 있지만은 반대로 피해를 볼 만한 자산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증시의 섹터별로 본다면은 국내 사업 비중이 높은 경기 소비재에는 약달러가 악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같이 통화 가치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섹터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일요일에 미국 선벨트 핫스팟 지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텍사스와 아리조나, 플로리다 이런 지역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월 12일 이후 처음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아리조나주, 그리고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미국의 주들이죠. 이런 지역에서 지난주 일요일에 처음으로 6월 12일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일일 평균 이 확진자 수 증가세가 6만 5,809명을 기록해서 전주 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몇 가지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볼 텐데요. 먼저 이 그림은 아리조나주의 입원 환자 수입니다. 입원 환자 수가 이 7월 말 들어서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확진자 수는 13% 정도 감소를 했고 입원 환자 수도 정점을 찍고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주 대비 14% 감소했습니다. 자, 이어서 텍사스주는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주의 신규 환자 수인데요. 지금 선으로 표시된 것이 7일 이동 평균입니다. 7일 환자 평균 수가 막판에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전주 대비 19% 감소했고, 다만 텍사스주는 입원 환자 수와 그리고 사망자 수는 기록적인 수치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플로리다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에서 짙은 선이 나타낸 것이 7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이 평균선이 정점을 찍고 좀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플로리다주도 약 전주 대비 8%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 FDA 국장은 이 선벨트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증가세가 완만해지기 시작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그는 이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확산세가 거세다고 지적했지만 지금까지 증가세가 가장 가팔랐던 이런 지역들에서 둔화세가 나타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징조로 해석이 됐는데요. 팀장님, 이렇게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지역들, 이 지역에서 둔화된다는 조짐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당연히 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월드 오미터의 이 집계에 따르면은 7월 26일에 미국 전역에서의 신규 환자 수도 한 5.6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만 명을 훌쩍 좀 상회했던 그런 수준에서는 굉장히 좀 완화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망자 수 역시도 450명 정도로 집계가 되면서 1,000명을 상회하던 수준에서 좀 사태가 완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경제 리오프닝 이후에 가파르게 재유행세가 나타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코로나19가 피크를 치고 좀 내려갈 것이다라고 전망되는 점은 명백한 시장 입장에서도 호재라고 해석이 되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더해서 현재 논의 중인 재정 부양이 또 한 번 좀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또 더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정책 효과가 그만큼 또 극대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내용일까요? 네, 미국 공화당이 1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 방안에 합의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공화당은 실업보험 추가 지원 규모를 현행 주당 600달러에서 200달러로 삭감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겠다라고 앞서서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번 이 내용 공개에서는 신규 부양책에서 실업급여 규모를 소득의 70%로 제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수령하는 실업급여가 기존 소득을 넘어서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일자리로 복귀하는 그런 요인을 좀 제시하지 않고 그런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내세웠는데요. 따라서 이번에 실업급여를 대폭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상반기에 풀었던 재난지원금을 또 한 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소득 기준에 따라서 1인당 최대
$1,200를 지급하고요. 학교와 대학 정상화를 위해서 $1,000억 규모의 지원금을 편성을 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늘리는 데 예산을 더 쓰고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필요한 그런 장비들을 구하는데 조금 더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화당의 추가 실업수당 축소 움직임을 두고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은 미국 국민들에게 실업수당 확대는 매우 필수적이라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이들을 위한 세금을 감면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힘을 썼지만 이번 코로나19를 지원하는 데는 힘을 그다지 쓰지 못했다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견차가 과연 빠른 시일 내에 합의가 될 수 있을지 좁혀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이들이 조만간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추가 부양책 5번째 부양책입니다. 이 부양책이 협상 중인 상황인데요. 시장이 부양책에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추세를 좀 살펴보면은 5월 초부터 경제가 이른바 리오프닝을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 모두 다 가파른 좀 회복세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이후에 코로나19의 재유행에 따라서 이 같은 좋았던 분위기가 짜게 식었던 그런 또 분위기가 감지가 됐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기존 부양 정책에 대한 좀 만료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5차 재정 부양에 대한 합의가 만약에 이뤄진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 그리고 또 한 번의 이런 코로나 사태와 경제 회복 간의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무누신 재무장관이 7월 말까지는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 정책의 공백 없이 효과를 계속해서 지속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더해서 공화당 측에서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점이 실업급여를 축소하는 것이 결국은 현업으로 이 근로자들을 복귀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고용지표 회복세가 또 빨라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 CNBC에서 속보가 한 가지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나왔던 그 내용의 그 일맥상통한 거의 다르지 않은 내용인데요. 얘기 들으셨던 것처럼 급여의 70% 정도까지만 그 실업보험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GOP, 그러니까 공화당 측에서 공개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일정 같은데 지금 아래 나오는 것을 보면은 민주당 쪽 위원들이죠. 낸시 펠로시와 척 슈머가 오늘 오후에, 그러니까 월요일 오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 내용을 논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오늘 내에 어떤 식으로 결정은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좀 가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뉴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클라우드 지출 축소에 대한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1,000까지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개발 최종 단계인 임상 3상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최진석 팀장이 오늘은 대표적인 기술주들을 꼽아주셨네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재택근무가 급증하면서 클라우드 수요가 크게 좀 늘어났죠. 동시에 그렇지만은 기업들이 좀 비용 절감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의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들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라는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우디의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부문이 3월에서 4월간의 클라우드 지출을 12% 확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아마존 AWS와 안 쓰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 하나는 좀 더 이 가격이 저렴한 제3자 이 사업자에게 외주를 줬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이번 달에 AWS 관련 비용이 30%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시너지 그룹에 따르면요, 작년에 이 글로벌 기업들의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지출이 $964억 달했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지출을 처음으로 추월하는 그런 기록을 세웠는데요. 근데 팬데믹이 올해 이제 거세지면서 이 같은 추세가 더욱더 가속화됐죠. 하지만 아우디의 예처럼 자동차 업황 악화에 지출을 줄이는 그런 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고, 기업들이 지출 계획에 있어서 좀 보수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계약을 좀 축소하기 위한 이 재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킹알파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클라우드 매출이 좀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경고 섞인 메시지를 좀 해석으로 달기도 했습니다. 두 기업 모두 경쟁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이 이들의 성장 동력을 좀 훼손시켰다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조금은 뭐 영향은 있겠지만은 일단은 완전히 훼손됐다라고 보기는 또 힘들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월가에서는 여전히 이들 기업들의 클라우드 성장 동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일단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은 좀 눈높이를 낮춰야 할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발표가 됐던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에서도 이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의 매출이 환율 영향 배제 시의 YOY 기준 47% 늘어났는데 여전히 굉장히 좀 고성장이죠. 하지만은 전분기에 59%나 1년 전에 64% 정도에 비한다면은 성장세가 분명히 좀 둔화되고 있는 시그널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이 AWS 매출 같은 경우에 지난 1분기에 이 전년 대비해서 33%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었죠. 근데 QOQ 기준으로는 또 1%포인트 둔화가 됐던 시그널이 나타난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존의 실적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관심이 좀 집중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둔 아마존을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이날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제 아마존을 보자면 여기에 관한 투자 의견으로는 어떤 의견들이 나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 같은 클라우드 매출에 대한 그 위협 그리고 우려가 남아있기는 했지만은 말씀해 주셨듯이 아마존에 대해서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좋은 좀 투자 의견이 좀 많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목표 주가를 3,000에서 3,28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웰스파고도 3,000에서 3,600달러로 이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웨드부시도 3,050에서 3,500으로 상향을 했고 그리고 2,800에서 3,600으로 상향을 한 텔시 어드바이저리 그룹이라는 곳에서는 필수 품목과 그리고 경기 소비재 품목 모두 다 수요 호조가 기대된다라면서 호실적을 기대하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대한 실적 전망은 긍정적으로 제시하는 IB가 다수임을 저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워낙 대형 기술주가 컴백을 했기 때문에 저도 기술주 가운데 하나 언택트 관련주 준비해봤습니다.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에 대해서 마켓워치에서 왜 넷플릭스의 주가가 지금 $500 아래인지 그리고 앞으로 $1,000까지 넷플릭스가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한 분석 기사를 내놨습니다. 일단 핵심은 이건데요. 투자자들이 올 하반기 이 넷플릭스의 가이던스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과민 반응을 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넷플릭스가 제시했던 가이던스가 실망스러웠던 것은 사실이죠. 누구나 인정하는 바입니다. 올해 3분기에 250만 명밖에 구독자가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기 때문인데 다만 이 분석 기사에서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넷플릭스의 구독자 증가율이 110%나 증가했다는 점이죠. 작년 상반기에 증가했던 구독자가 1230만 명이었습니다. 작년 상반기만. 그런데 이번 상반기에는 2580만 명의 구독자가 증가했습니다. 1년 만에 구독자가 한 분기당 110%가 증가할 만큼 올해 상반기에 구독자 증가세가 굉장히 컸다는 것이고 이거를 분기별로 분기 평균으로 나눠보자면 20에서 22% 정도의 평균적인 상승률을 웃돌 만큼 굉장히 성장세는 여전히 가파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워낙 1분기, 그러니까 워낙 상반기에 팬데믹 때문에 구독자들이 좀 미래의 구독자를 당겨 쓰는 그런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으로 3분기에 구독자가 좀 적어졌다는 것이 그렇게 나쁜 소식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요. 글로벌 성장 스토리도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제외하고 현재 8억 명 정도의 가구가 8억 가구 정도가 브로드밴드 가입자이고 또 20억 명 정도가 현재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넷플릭스가 미국에서 57%의 침투율을 보여주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도 그렇게 한다면 넷플릭스는 약 5억 명 정도의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지금은 침투율이 10%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글로벌 성장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가입자당 주당 이익을 $50라고 쳤을 때 주가는 5년 내에 $1,000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12개월 목표 주가를 $610로 높여잡기도 했었는데요. 팀장님, 저는 문득 이 넷플릭스의 현재 글로벌 가입자 현황이 좀 궁금해지고요. 월가의 넷플릭스에 대한 평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그 넷플릭스가 당초에 좀 제시를 했던 가이던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코로나19의 불확실성 때문에 가이던스 자체를 제시하지 않는 기업이 굉장히 좀 많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바꿔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이번 분기에 코로나19 수혜를 받아서 대박을 칠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기업 입장에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IB가 이번에 넷플릭스의 보수적인 가이던스가 좀 이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 하락 시에 매수 기회라고 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구독자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2분기 기준으로 해서 넷플릭스의 유료 구독자가 전 세계적으로 1억 9,295만 명이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일단은 올해 안에 2억 명을 좀 돌파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어떤 넷플릭스의 앱 다운로드 건수라든지 이런 세부 지표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넷플릭스가 이같이 이 보수적인 가이던스로 실적 눈높이를 낮춰놓은 그런 효과를 볼지 아니면 우려가 현실화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날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었는데요. 전 세계 제약사들이 코로나19 백신을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제약사죠. 모더나가 백신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인 임상 3상을 시작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당사의 3상 시험은 현재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험은 미국 내 79개 도시에서 3만 명의 건강한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전해진 소식이요. 모더나가 미국 정부 산하 바르다로부터 4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26억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앞서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서 4억 8천만 달러를 지원받은 바 있는데요. 이 두 지원금을 합해보면 총 지원받은 금액은 9억 5,500만 달러로 우리 돈 1조 원이 넘는 규모를 지원을 받아서 이번 임상을 진행하게 돼서 더욱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힘입어서 모더나의 주가는 이날 9% 넘게 올랐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약간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더나 측은 성명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연 5억 회 투여분에서 많게는 10억 회분까지 생산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짐 크레머는 모더나 측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서둘러서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는데요. 백신을 개발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서 개발 속도를 두고 지나친 낙관론을 제시하고 있다고 좀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더나의 긍정적인 소식에 힘입어서 이날 주가도 급등을 했는데 백신 개발 소식으로 주가가 오른 것은 우리가 일시적인 호재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좀 투자할 때 좋은 소식이라고 봐도 좋을까요? 네, 최근에 화이자와 미국 정부 간의 이 백신 공급 계약이 있었죠. 이런 것처럼 모더나의 백신도 향후 공급이 줄을 이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프리스라는 IB에서는 화이자의 계약 소식 이후에 모더나에 대한 목표 주가를 90달러로 유지를 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등과 더불어서 모더나가 백신 개발에 좀 선두다라고 평가를 내린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주가가 이미 한 300% 가깝게 모더나는 상승을 했죠. 그리고 올해 적자가 예상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측정 불가하다라는 좀 단점도 여전히 갖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JP모건에서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 목표 주가 89달러는 유지를 했지만은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백신 개발 성공 확률도 한 60%로 좀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의견도 소수는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뉴스와 더불어서 종목 뉴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장혜진 앵커와 함께했고요.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